계속할까요? 이번에는 페이지 50페이지죠. 4.7의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입니다. 지급이자, 그러니까 지급이자란 말 자체가 기업회계 용어는 아니고요. 기업회계에서는 이자비용이라고 부르고 세법에서 지급이자라고 부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업회계에서는 이자비용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자비용, 세법에서는 지급이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둘 사이는 같게요, 다르게요? 둘 사이는 많이 유사한데요. 약간의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7장이든가요? 뒤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구체적인 것은. 자, 1점에 기어보시면 지급이자는 정당한 차입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칙은 송금이에요.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보니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수험생들은 지급이자는 언제나 송금불산이 된다고 믿는데 그건 잘못된 오해죠. 왜냐하면 지급이자는 이자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좋은 기술력이 있고 투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그 기회를 날려버리면 그것도 어불성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다면 은행에서 차입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기술을 개발해서 물건 팔아서 제때제때 원금하고 이자만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금, 즉 차입금 빌린 거에 대한 대가인 이자를 갚는다고 해서 이게 페널티일 수는 없는 거예요. 즉 지급이자는 원칙은 송금인데 지금에서 보시는 것처럼 책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가지 4대 송금 불산입을 당하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의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입니다. 동그라미 2번의 비실명 채권증권이자고 동그라미 3번 건설자금이자 동그라미 4번의 업무 무관 자산 등 관련 이자인데요.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하죠. 1번하고 2번 시험에 안 나와요. 아니면 시험에 나오더라도 지금까지 틀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1번, 2번만 빨리 제가 한 3, 4분 안으로 빨리 끝내버리고 더 중요한 3번, 4번 설명드릴게요. 1번 보시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인데 아시겠지만 이 사채가 이 사자예요. 이 사자. 요 사자. 우리 사채가 2가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는 삼성전자도 발행하는 이 사채가 있어요. 여기 앞에는 왠지 회자가 들어가야 멋있죠? 회사채. 채자는 어떻게 쓰는지 알죠? 채자. 채자. 그 사채 할 때 채자.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회사채.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그 회사채 같은 걸 말하는 것으로서 이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지금 이 사채는 앞에 뭐가 들어가야 좀 감칠맛이 납니까? 명동 지하사채. 이렇게 들어가야 감칠맛이 나죠? 이 사자는 사사로울 사자고요. 당연히 채자는 이 채자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요 사채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회사채는 문제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회사채 발행하고 투자자들한테 뭐를 주는 거, 이자를 주는 건 문제가 없고 명동 지하사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서로 보시면 음성적인 채권자, 사채업자를 양성하기 위한 페널티 성격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삼성전자라는 아주 신용도 낮은 회사가 은행도 대출을 거부해 제2금융권도 대출을 거부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명동 지하사채를 갑니다. 명동 지하사채한테는 혹시 내가 대출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하죠? 우리는 누구나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신체 포기각서만 쓴다면 라고 해서 명동에서 지하사채를 이제 사업자금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자, 왜 시험에 안 나오는지 알겠죠? 요새 이걸 대놓고 끌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동에서 지하사채를 끌고 왔으면 매년 그 명동 사채업자들한테 뭐를 갚아야 합니까? 이자 비용을 갚아야죠. 그 이자 비용을 송금불산임 하겠다 이겁니다. 자, 오른쪽 세로에 세무조정 무시하는데 이거 상해처분입니다. 왜 상해처분이냐? 이 명동 지하사채를 끌어쓴 거에 대한 대표자 페널티 성격으로 대표자 앞으로 상해처분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 밑에 주가 있죠? 이 주가 항상 함정으로 나옵니다. 혹시나 동그라미 1번, 2번에서 틀린다면 이 주에서 틀릴 가능성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유치합니다. 틀리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명동 지하사채에 1,000원의 이자 비용을 갚는다고 쳐요. 그럼 명동 지하사채 그 사채업자한테는 이게 이자 비용입니까? 이자 수익입니까?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이자 비용 주는 사람이 뭐를 하게 돼 있습니까? 최고세율 38%, 거기에 구주민세인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41.8%를 원천 징수하게 돼 있어요. 즉 418원을 원천 징수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 원천 징수를 했다면, 진짜 했다면 지급이자에 대해서 원천 징수한 경우는 418원은 기타 사유출로 나머지 582원을 이제 그 대표자 상위로 처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명동 지하사채 끌어다 썼어요. 10,000원어치. 이자율은 10%여서 연말에 1,000원 갚고 있어요. 이게 뭐다? 송금불산입니다. 근데 혹시나 거짓말 같지만 1,000원 갚는 거 중에
상대방이 즉 명동 사채업다가 이게 이자 수익이니까 내가 뭐를 하고 준다고요? 원천징수를 하고 준다. 뭐 그러기 쉽지 않겠죠? 사채업자 아저씨한테 원천징수를 내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사채업자한테 원천징수한 이게 나와요 몇 퍼센트라고. 그 금액은 기타 사유출이고 나머지만 대표대상으로 처분을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인데요. 이거는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페널티 성격으로서 손불상해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비실명으로 금융실명제를 거래할 수가 없으니까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거래할 수 없으니까 동그라미 2번이야말로 정말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동그라미 3번에 건설자금이자 가로 열고 차입원가의 자본화인데요. 지급이자가 아닌 자산의 취득가의 성격이기 때문에 얘는 페널티가 아니에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1, 2, 3, 4번 중에 3번이 유일하게 페널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송금불사임 한 다음에 유보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유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산을 증가시켜야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4번 업무무관 자산 등 관련 이자인데 이 4번이 제일 계산 문제에 지금까지 많이 나왔었죠.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4번의 계산 문제는 뒤에 보시겠지만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식은 되게 간단하니까 이따 설명드리죠. 업무, 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까지 해서 4가지 페널티가 있고 마지막 4번도 기타 사유출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2번은 이걸 끄시고요. 밑에 있는 2점부터는 세 번째 것인 건설자금 이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53페이지는 3번에 업무무관 자산 등 관련 이자까지 해서 크게 이렇게 2가지만 배우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건설자금 이자입니다. 개요 보시면 취득 원가주에 따라서 기업회계도 세법도 모두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취득 건설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 건설자금 이자는 여러분들이 이미 중급회계에서 배웠을 차입원가 또는 금융비용의 자본화 이런 말로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난 부분은 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크게 부담스럽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뭐가 문제냐? 우리 세법계론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이 기업회계에서 차입원가 또는 금융비용의 자본화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라고요. 건설자금이자 세법에서는 건설자금이자 중급회계에서는 차입원가, 저희가 공부하던 IFRS 이전에는 이거를 금융비용의 자본화라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 금융비용의 자본화가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똑같은 말인데 이게 뭔지를 못 알아들으시면 세법이 어려워지고요. 이미 중급회계에서 금융비용의 자본화가 즉 차입원가가 뭔지 이해하고 여기로 올라오셨으면 이게 아주 쉽습니다. 지금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중급회계에서 차입원가 또는 금융비용 자본화를 잘 이해하고 올라왔나요? 그냥 어쩌다 보니 거기 앉아있나요? 후자이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까봐 제가 옆 페이지 사례를 만들어 왔으니까 옆 페이지 좀 사례 보면서 공부해 봅시다. 51페이지 사례입니다. 7기 1월 1일 날 공사기간 2년짜리 사옥 신축을 위해서 100의 특정 차입금을 연 이자율 6% 자본화요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하고요. 12월 31일에 이자 비용 6%를 납부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사옥 하나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옥을 신축 중인 거예요. 사옥을 신축 중인데 쥐뿔 내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굳이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옥을 신축 중입니다. 사옥 신축 중. 사옥을 신축 중인데 100억이 소요가 돼요. 근데 이거 돈이 없어가지고 전액을 R6%든가요? R6%로 이렇게 차입을 해온 거예요. 맞죠? 6% 차입해 온 거죠? 자, 그리고 보면 1월 1일 날부터 한번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 1월 1일 날 내가 은행에서 차입금, 대출을 받아오는 거예요. 차입금 100억을 대출을 받아오고 억자는 뺄까요? 억자 빼도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에 현금이 늘어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현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현금을 투입해서 뭐가 잡힙니까? 보다시피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 잡힙니다. 아마 이게 내년까지 공사 기간인가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 잡히겠죠? 내년까지 공사 기간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다가 12월 31일 날 뭐를 내야 합니까? 이자를 내야 돼요. 즉 현금 6%로 6원을 내고 여기다가 이자 비용을 6원을 잡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기서부터가 진짜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위자를 왜 냈지? 왜 내기는요? 차입했으니까 냈지. 내가 차입은 왜 했지? 왜 했기는요? 건물 짓느라고 했지. 자, 결론적으로 돌아 내가 건물을 지을 때 이 이자 비용은 반드시 나가게 된다, 안 나가게 된다? 나가게 되죠? 이걸 소위 뭐라고 부릅니까?
회피 불능원가라고 하지 않던가요? 이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에라 모르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셀프 분계를 합니다. 셀프 분계. 이거를 실무에서 대체 분계라고 해요. 이렇게 대체한다고 해서 이자 비용 없애버리고 여기다 뭐를 잡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해서 건중을 6 잡는 거. 요거를 금융비용의 자본화 또는 세법에서 건설자금이자 또는 IFRS에서는 차입원가라고 부르는 거죠. 어려우세요?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다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 건물 짓는데 100억에 지은 거예요? 106억에 지은 거예요? 106억에 지은 거죠.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근데 뭐가 좀 헷갈리네? 이건 뭐야? 동그라미 2번이에요, 이게. 책에 의하면 동그라미 2번은 이자 비용을 셀프로 없애면서 건설 중인 자산 잡는 거고요. 즉, 자본화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은 자본 안 하는 거예요. 이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거죠. 선생님, 지금 계속 금융비용의 자본화라고 하시는데 이 금융비용의 자본화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금융비용의 자본화란 무엇이냐면 너가 이자 비용 잡은 걸 이쪽으로 없애서 뭐를 올리겠다는 뜻입니까? 자산을 올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자산을 증가시키면 결론적으로 이게 연말에 뭘로 이어지겠어요? 이자를 없애고 자산을 증가시키니까 자산만큼 뭐가 늘겠습니까? 자본이 이렇게 늘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 저는 왜 이걸 금융비용 자본화라고 부르나 했어요. 그냥 금융비용 자산화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자산화라고 부르든 자본화라고 부르든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다만 모든 교재에는 자본화라고 써있고 나 혼자만 금융비용의 자산화 하면 5천만 국민 중에 자기만 그렇게 부른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금융비용의 자본화라고 부르세요. 자산화라고 부르지 말고. 자, 근데 만약에 회사가 자본화를 안 잡았다고 쳐요. 얘는 자본화를 잡은 케이스고 얘는 자본화를 안 잡은 케이스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세법 봅시다. 세법은 여기까지는 좌동으로 똑같네. 동그라미 2번까지는 좌동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법에서도 이자 비용 셀프로 없애고 건설적인 자산 잡으라 이거죠. 그러면 세무조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조정 없죠.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기업회계가 보다시피 이자 비용으로 셀프로 없애지 않고 여전히 이자 비용을 이렇게 살려놓고 있다면 그제서야 세법이 뭐를 하는 겁니까? 그제서야 세법이 야, 너 왜 이자 비용 살려놨어? 손불로 이자 비용 없애고 나는 뭐를 더 잡아야겠다? 2번처럼 건설적인 자산을 더 잡아야겠다. 얼마에? 6억에. 그리고 뭐를 증가시켜야 한다? 자산을 증가시켜야 하니까 유보를 해주면 된다라 이 소리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죠? 자, 제가 한번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부연 설명 드려볼까요? 자, 지금 뭐 배웠냐면 건설 중인 자산, 즉 건설자금 이자라고 해서 금융비용의 자본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차입원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손불 유보로 해서 자산을 6만큼 올리는 규정이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풀어드렸던 사례에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을 비교해보세요. 동그라미 2번은 기업 회계가 이미 똑똑하게 자본화를 한 케이스입니까? 안 한 케이스입니까? 한 케이스죠? 그럼 세법도 그냥 기업 회계랑 똑같이 가면 되니까 이때는 세무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본화를 안 했어요. 누가요? 기업 회계가 자본화를 안 했다고요. 즉 자산으로 올려 잡은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이자 비용으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이자 비용으로 놔두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세법이 야, 너 왜 이자 비용 놔두고 있어? 회피 불능원가이자 자산의 취득원가인데라고 하면서 건설적인 자산을 잡아줘야 합니다. 즉, 너 왜 이자 비용 놔두고 있어? 그 이자 비용을 송금불산입으로 없애버리고 건중에다가 자산을 증가시키는 유보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선생님, 금융비용의 자본화, 즉 차입원가는 언제나 손불로 세무조정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니까요. 이미 기업회계가 자산 잡아놨으면 그땐 세무조정 없고 기업회계가 그냥 이자 비용으로 가만히 놔뒀으면 그때는 손불로 건중 6에 유보로 자산을 올려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 말까지 이해하면 더 좋을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약간 오버해볼까? 자, 결론적으로 이 차입원가 또는 금융비용 자본화는 기업회계에서 어떻게 하고 세법이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최고일까요? 기업회계에서는 건설적인 자산으로 자산 잡는 게 유리하겠어요? 이자 비용으로 그냥 비용으로 놔두는 게 유리하겠어요? 뭐가 유리합니까? 단기순위 좋게 만들려면 건설적인 자산으로 자산으로 올려놓는 게 유리한 거죠. 맞죠? 이자 비용으로 비용 떨지 마시고 자산으로 올려놓는 게 유리해요. 세법에서는 자산이 많이 잡히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이자 비용으로 절세가 되는 게 유리합니까? 절세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기업회계에서는 건설적인 자산으로 자산 올리고 세법에서는 이걸 송금산입으로 마이너스 유보로 다시 뭘로 빠꾸시키는 게 제일 유리한 거죠. 이자 비용으로 빠꾸를 시켜놓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과연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양가로 1번의 계산 대상 및 기간입니다. 반가로 1번의 의의죠. 명목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이런 게 말문제로 나오거든요. 유형 무형자산만 됩니다. 유형 무형자산만 돼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가로 열고 지급보증료, 연체이자까지는 다 이자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비용 자본화할 수 있는데 원본의 가산한 연체이자나 외화 차입금의 환율 변동 손익은 우리 자본화를 하지 않습니다. 반가로 이번에 계산기간 보시면 동그라미 1 건설 등을 개시하고 동그라미 금융비용이 발생한 날부터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그러니까 건설 개시부터 무조건 준공된 날까지, 여기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발생해야 하죠? 금융비용이 발생해야 하죠.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년 동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처음에는 회사가 자기 돈으로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7월 1일자부터 100억을 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억을 다 건설 중인 자산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얼마만 잡아야겠어요? 중간인 50억만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즉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가 아니라 건설을 개시하고 금융비용이 발생했어야만 그때부터 스타트,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 1번 좀 보실까요? 주 1번 보시면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KIFRS와 법인세법과의 차이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본화 대상자산을 보시면 KIFRS는 보시다시피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장기부동산 모든 웬만한 자산에 잡을 수 있어요. 특히나 재고자산이 가능하다는 게 특이하죠. 장기재고자산. 여기에 비해서 법인세법은 적격자산이라고 해서 유형자산, 무형자산밖에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부동산하고 장기재고자산은 우리 잡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본화 대상 차입금을 보시면 IFRS는 특정 차입금, 일반 차입금 다 자본화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인세법은 특정 차입금은 자본화를 강제하고 일반 차입금은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네요. 이게 제일 좋네. 그러면 제일 좋죠.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차입금은 기업회계에서는 자본화를 잡아버려서 자산을 업시켜버리면 돼요. 이자 비용 잡지 말고. 근데 여기 비해서 세법은 자본화를 일반 차입금은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나는 일반 차입금이니까 자본화 안 하고 계속 이자 비용으로 놔둘게요 라고 해서 기업회계가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세법이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최고죠. 왜냐하면 기업회계는 이자 비용 줄어들고 자산 늘어나니까 손익에 도움되고요. 세법에서는 다시 일반 차입금 자본화 선택할 수 있으니까 다시 이자 비용으로 빠꾸시켜버리는 송금산입 마이너스 부를 하면 더 유리해진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죠?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3번 특정 차입금 자의번가라고 해서 IFRS는 금융비용 빼기 일시적인 운용수익, 근데 법인세법은 금융비용 빼기 운영자금 전용이자 그리고 일시적인 운용수익까지 해서 두 가지를 빼줍니다. 그리고 주 2번 여기서 준공된 날이란 토지는 대금 청산일과 사용일 중 빠른 날이고요. 건축물은 양도소득세 취득일과 사용 개시일 중 빠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3번의 계산 방법을 보시죠. 반가로 1번 특정 차입금은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이자 빼기 운영자금 전용이자 빼기 일시투자 수입이자까지 해서 이 세 가지, 두 가지를 빼주는 것으로서 특정 차입금을 계산하고 있고요. 넘겨보시면 일반 차입금이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일반 차입금 뭐냐면요. 미니멈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2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소리예요. 2번이 한도인데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화 기간에 발생한 일반 차입금 이자를 넘지 않는 선에서 동그라미 1번 건설 등을 위한 평균 지출액에서 특정 차입금 평균액을 뺀 그 잔액에다가 곱하기 자본화 이자를 곱하고 있습니다. 저 일반 차입금도 뭔지 모르시겠죠? 일반 차입금은 이거예요. 이거 다 배웠는데 중급회계에서 다 배웠다고 여러분들이. 못 배웠어요? 거짓말. 그러면 그 강사님 누구예요? 저한테 얘기해보세요. 제가 항상 물어보게 배웠나 안 배웠나. 네, 웬만한 강사님들하고 연락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이 건물 짓는데 지금 얼마가 필요했었습니까? 100억 필요했었죠? 그래서 은행에서 얼마를 차입했어요? 100억을 차입했죠. 그러면 이 계산에서는 특정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그냥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 공사하는데 100억을 다 빌렸으니까 100억이 특정 차입금이죠.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떨까? 내가 100억 공사하는데 그 중에서 60억만 공사 대금으로 빌렸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특정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60억이죠. 그리고 이 공사하는 기간 중에 우연히 뭐 수입하려고 원재료를 사올 때 돈이 필요했다거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월급 주려고 인건비가 필요해서 소위 이거를 그냥 회사 운영 목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일반 목적으로 이 건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목적으로 혹시나 50억을 빌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자가 약 5%로 약 2억 5천이 나갔다고 칠게요. 1년 동안. 오케이? 그러면 세법은요. 너 100억 공사하는 것 중에 60억은 다이렉트로 공사대금으로 빌렸고 은행에서 나머지 50억 중에 얼마 끼워 넣기도 일반적인 차입금으로 빌렸다. 40억도 일반 차입금으로 빌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억 짓는데 60억은 다이렉트로 빌린 돈, 40억은 우연히 그 기간에 있는 다른 차입금이 있다면 그 차입금도 여기다 끼워 넣기로 넣어버린다니까요. 되게 신기하죠. 이걸 일반 차입금이라고 해요. 그런 처음 듣는 표정을 하시면 곤란해요. 이거 다 중급회계에서 배웠는데. 그리고 이게 만약에 6%라고 가정하면 2.4억까지 금융비용 자본화를 할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한도 뭐야 이거 이거 한도 2.5였거는 걸리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진짜 나갔던 일반 목적의 차입금 이자가 동그라미 2번이니까 동그라미 2번을 한도로 해서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2.4까지 금융비용을 자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주 2번, 주 3번, 주 4번이 제가 설명한 것만큼 녹록치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주 2번, 주 3번, 주 4번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죠? 뒤에서 다 뭘로 나눠주고 있어요? 사업연도 일수로 나눠주고 있죠. 즉 365일로 나눠주고 있는데 이건 아시겠지만 세법이 웬만한 걸 일할 계산한 다음에 연 평균을 내야 하니까 일할 계산해서 365분의 1로 나누면 연 평균이 나오자는 거잖아요. 이게 주 2번, 3번, 4번이 아주 복잡해 보이는데 제 말 좀 믿어보실래요? 주 2번, 3번, 4번에서 사업연도 일수로 나누는 과정만 없다면 제가 말했던 딱 공식이 나와요. 100억 중에서 60억은 특정 차입금으로 썼으니까 나머지 40억을 일반 차입금으로 썼고 거기에 자본화해주를 곱하는 거. 안 그래요? 그 가로 좀 보세요. 건설을 위한 평균 지출액 가로 내용 안에 이게 바로 100억이죠. 빼기 특정 차입금 평균액 이게 바로 60억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40억을 일반 차입금으로 쓴 거고 곱하기 자본화 이자를 하란 소리니까 이게 그 주 2번, 3번, 4번에 사업연도 일수가 있어서 복잡해 보일 뿐이지 전혀 복잡한 거 아닙니다. 거기 칠판 마크에 써있죠. 분자의 적수와 분모의 사업연도 일수를 모두 제외하면 좀 더 간단한 수식이 도출됨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사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기에 공사기간 2년짜리 사옥 신축에 2억이 지출됐습니다. 자, 7기에 2년짜리 건물 짓는데 지금 평균 2억이 지출됐어요. 2억. 한번 해볼까? 2억. 근데 이중 특정 차입금은 0.8억이래요. 0.8억. 그러니까 나머지 얼마로 이 건물을 일반 차입금으로 지은 셈이죠? 1억 2천으로 일반 차입금으로 지은 셈이에요. 일반 차입금은 근데 실제로 1억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게 2번의 한도가 되는 거예요. 2번 한도. 1억에 대해서 5% 이자를 500만 원 냈대요. 그럼 이게 한도라고요. 이걸 넘지 못해요. 그러면 보면 가만히 있어 보자. 5% 얘는 지금 다 이자율을 5%로 가정했나 보죠? 5%로 가정했으니까 이거 5% 곱하면요. 1억 2천에 일반 차입금으로 5%에 빌렸으니까 600만 원까지 금융비용 자본화를 할 수 있는데 한도 얼마에 걸린다? 500에 걸린다. 이해하셨죠? 자, 실제 해답은 무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다 일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얼마 곱했다는 소리예요? 3651. 그 해답이 실제 그렇지 않아요? 3651. 여기도 3651 이렇게 다 곱했다는 소리잖아요. 일할 계산. 맞죠? 그리고 나서 다시 뒤에 또 뭘로 나누고 있어요? 뒤로 365로 나누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 일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무 숫자의 변화가 없으면 파란색 날려버리고 흰색만 남으니까 아마 훨씬 공식이 쉬워지실 겁니다. 한번 찬찬히 집에 가서 사례와 해답을 보세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어쩌죠? 여기까지 분위기가 좋아도 양가로 4번에 세무조정의 요약에서 다들 막히죠. 이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 세무조정 요약이 상당히 쉽지 않은 토픽입니다. 자, 일단은 반가로 1번에 과대계상은 좀 쉬워요? 과대계상은 좀 쉽다고요? 지금 뭐의 과대계상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뭐의 과대계상입니까?
아니 금융비용 자부나 즉 건설자금이자의 과대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무슨 말인지? 자, 반가로 해보는 쉽다고요. 과대계상. 과대계상이라고 해서 기업회계가 130을 잡았나요? 맞죠? 세법이 보기에는 얼마만 잡았어야 돼요? 세법이 보기에는 100만 잡았어야 하거든요. 맞죠? 그러면 얘는 쉬워요. 야, 그러니까 뭐를 과대계상했다는 소리예요. 뭐를 과대계상했다는 소리예요. 건중을. 즉 자산을 과대계상했다는 소리입니다. 자산을 과대계상했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기업회계가 130이나 자산을 잡아놨는데 세법은 100만 잡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이건 쉽다니까요. 야, 자산을 줄여. 송금산입에 건설 중인 자산에 30의 마이너스 유보로 그냥 자산을 낮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합니다. 자산 낮춰주는 거.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반가로 2번이 문제예요. 반가로 2번이 건중, 즉 자산의 과소계상일 때가 문제입니다. 과소계상.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시면 또 숫자로 보시는 게 낫겠죠. 기업회계는 80 잡았는데 세법에서는 100을 잡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을 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회계가 자산을 100만큼 잡아야 하는데 자산을 80만 잡고 나머지 20은 계속 여전히 어디에 그냥 가만히 둔 거예요? 셀프 분괴하지 않고 나머지 20은 어디에 가만히 둔 거죠? 이자 비용으로 가만히 두고 있는 게 바로 반가로 2번입니다.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뭐 하겠어? 손불하면 되겠죠. 손불. 야, 손불이야. 손불로 너 왜 건설 중인 자산을 80밖에 안 잡고 20은 이자 비용으로 놔두고 있어? 여기까지 100까지 포함해서 건설 중인 자산을 20을 다 포함해서 유보를 잡아 라고 해야 할 것 같죠?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동그라미 1번에 비상각자산이냐 삼각자산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거는 동그라미 1번에 비삼각자산일 때입니다. 삼각하지 않을 때. 뭐 대표적인 사례는 토지겠죠. 토지처럼 삼각하지 않을 땐 쉬워요. 이거 지금 따라오는 거죠? 이거 왜 이러세요? 숫자까지 집어넣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 즉 자산을 기업회계가 80밖에 안 잡고 나머지 20은 어디다 그냥 계속 두고 있다. 연말에 이자 비용을 두고 있는데 세법은 100까지 잡아야 하는 케이스죠. 이거를 과소계상이라고 하잖아요. 100 잡아야 하는데 80만 잡았으니까. 이럴 경우는 20만큼 손불시켜서 자산을 올려버려야 한다니까요. 자산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손불에 건중 20에 유보로 자산을 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삼각자산은 쉬우니까. 자, 근데 뭐가 어렵냐? 2번에 삼각자산이 어려워요. 삼각자산. 지금 머릿속에 송두리째 막 헷갈리죠? 지금 뭐 배우고 있죠? 건설 중인 자산 배우고 있어요. 건설 중인 자산의 의미가 뭐죠? 어떤 건물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토지를 취득하는데 거액의 돈이 들어가니까 그걸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자 빌리는 거예요? 은행에서 차입금 빌려가지고 이자 내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이자가 원래는 이자 비용입니까? 아니면 자산입니까? 당연히 이자 비용이지. 근데 금융비용 자본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회피 불능원가니까 그 이자 비용을 어디다 차곡차곡 올리는 거죠? 자산에 차곡차곡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자산으로 100까지 올렸어야 하는데 80밖에 아직 안 올리고 20을 이자 비용으로 아직 놔두고 있다면 기업회계가 너 왜 20은 왜 이자 비용으로 놔두고 있어? 자산인데라고 해서 이게 비상각자산이라면 쉽다고요. 손불하시고 건중 20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삼각자산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토지 사면서 차입해서 이자 비용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 사면서 차입해서 이자 비용 나가는 겁니까? 뭐예요?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건물이죠. 건물. 이해하셨죠? 건물이에요. 근데 건물은 삼각자산으로서 뭐가 또 사람을 헷갈리게 하느냐? A, B 얘가 상각이 완료되지 않아서 단기말 건설 중일 때가 있어요. 단기말 건설 중일 때. 자, 무슨 말씀인지 알죠? 단기말 건설 중이면 상각을 개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뭐랑 효과가 똑같아지겠어요? 비상각자산하고 효과가 똑같아지니까 이때는 그냥 과감하게 손불에 건설 중인 자산에 20에 유보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 두 개가 같아진다고요. 이때는 A까지는. B가 문제죠. 단기말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으면 얘를 이제 뭐 하기 시작해야죠? 기말에 뭐 하기 시작해야 돼요? 완공했으니까 뭐를 시작합니까? 상각을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나중에 즉시 상각 의제라고 해서 8장에서 후술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걸 열심히 강조하고 설명하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직시삼각일자라고 해서 이게 이제 1-95페이지에서 후술이 되는데요. 이걸 풀어보셔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95페이지 제가 8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53페이지예요. 업무무관 자산 등 관련 이자인데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시험에 이게 좀 사이즈가 커지게 나오면 상당히 문제 푸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학생들이 힘들어하죠. 근데 다행인 것은 이 공식이나 로직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로직은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이런 건 이제 객세 문제 같은 걸 가지고 많이 풀어보고 실전 연습을 해봐야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안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말로만 듣기에는. 아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막상 이제 실전 푸는 게 어렵겠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업무 무관 자산 등 관련된 지급이자 손불이라고 부릅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한데 보다시피 공식은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적수. 적수는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마세요.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 적수. 간단해요, 공식은. 자, 우리 문과생들은 또 숫자 좋아하죠, 숫자? 내가 삼성전자라고 칩니다. 삼성전자가 1월 1일자에 1000억을 차입했어요. 이자율은 6%씩 해서 지급이자 6억, 60억 1년에 내고 있다고 치죠. 이 60억은 원칙적으로 송금입니까? 원칙적으로 손불입니까? 자, 아무 단서 없으면 원칙적으로 뭐죠? 송금이죠, 손금. 손불일 일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수업 목적으로 4대 손불을 암기하기 때문에 지급이자 손불이라는 말을 할 뿐이지 원칙적으로 지급이자는 송금 인정이 된다니까요. 원칙적으로.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국세청에 소문이 났습니다. 삼성전자 너 이번에 1000억 빌렸다며? 네. 1000억 빌려서 이자 비용 6%, 이자 비용 60억 내고 있다며? 예. 그래서 송금 인정받고 싶어 한다며? 예.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지. 너 소문 퍼졌더라? 뭐라고요? 요새 인마 아무리 제주도가 중국인들에 의해서 투기 목적으로 땅값이 올랐다고 해도 너가 은행에서 1000억을 빌렸으면 기흥, 뭐 수원, 여기 자기들 삼성 공자 많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시설 투자하고 기계장치를 사야지. 너 아무리 제주도가 요새 핫하다고 제주도에다가 땅 투기했니? 즉 자신의 반도체 업무와 전혀 무관한 땅 투기에 700억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원래 60억이 송금 인정돼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60억 이자 된 것 중에 몇 퍼센트를 엄한 데 썼다. 몇 퍼센트? 무려 70%를 엄한 데 썼으니까 이거를 송금 불산입 지급 이자 67에 42억에 소득 처분은 이만큼 이자가 밖으로 나갔으니까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타 사유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뭔 소린지 아시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내가 60억 빌려가지고 이자 내고 있는데 그 중에 70%를 엄한 짓에 썼으니까 67에 42, 42억을 기타 사유출 해주는 규정이죠. 아시겠죠? 로직은 클리어하죠? 근데 뭐가 문제냐? 책을 잘 보니까 등이 써있네, 등이. 이 등이 뭐예요? 공식을 다시 보니까 여기다 뭐 더하냐면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적수도 같이 더하고 있어요. 더하기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적수도 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수관계인이 누군지는 여러분은 아직 안 배웠을걸요? 왜냐면 12장 부당행위에서 이게 나오니까 아직은 특수관계인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의 사장님, 회장님, 아니면 임직원, 아니면 계열사, 아니면 주주 뭐 이런 사람들이 전반적인 특수관계인인데 한마디로 이 삼성전자가 이 회장님한테 1000억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1000억 빌려가지고 700억은 땅 투기하고 나머지 200억은 누구한테 준 겁니까? 이 회장님한테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이것도 1000억 빌려가지고 엄한 짓에 쓴 거에 잠정적으로 들어가니까 결국은 60억 곱하기 90% 69, 54억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따라올만 하죠? 로직은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거는요. 자, 내용을 읽어보죠. 개요. 차입에 대한 대가인 지급이자는 송금이 원칙이나
법인이 차입을 하여 투기 목적 등으로 업무 무관자산인 투기용 토지, 건물, 업무 유관, 야트. 멋있지 않습니까? 1,000억 빌려가지고 막 한 몇십억을 야트, 요트에 투자. 막 한려해상 국립공원 앞에 가면 막 삼성전자 요트가 있는 거예요. 진짜 멋있다. 내 꿈인데 꿈. 하얀 요트. 그 파란 바다에 말이야. 끼룩끼룩 갈매기 울고 막 요트가 있는 거, 요트가. 진짜 부럽지만 업무 무관 되시겠습니다. 등을 구입하면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송금불산입을 적용해 주는 건데, 틀 5번 보시면 업무무관 자산 등 관련 이자라고 해서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무관 자산 적수 더하기 특수관계인 가지금 적수 가로 열고 100%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100% 한도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이 지금 200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0이라고 칠게요. 0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너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자신이 있냐? 제주도 땅 투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1,000억을 은행에서 빌렸는데 1,000억만 투자할 게 아니라 막 2,000억, 3,000억을 투자하면 금방 몇 배가 오를 것 같은 거죠. 그래서 1,000억을 빌려왔는데 그 1,000억 에브리몽 땅 제주도에 올인, 그리고 회사의 쌈짓돈까지 더해가지고 500억을 회사 돈까지 모아가지고 같이 제주도에 올인. 결론적으로 1,000억을 빌려서 6%인 60억 이자 내고 있는데 그냥 올인 1,500억을 그냥 투자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론상 이게 1.5가 나오죠. 1.5. 그래서 얼마를 손불하셔야 합니까? 90억을 손불을 해야 돼요. 제 말이 맞아요? 그럴 수는 없죠. 왜 그럴 수 없는지 모르시겠어요? 이거 은행에서 지금 빌린 돈이 고작 얼마니까 1,000억이고 이자율 6%면 고작 이자가 얼마니까 60억밖에 안 되니까요. 60억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불인 할래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책에 여기에 몇 퍼센트 한도라고 써 있는 겁니까? 100% 한도라고 써 있잖아요. 뭐 아직까지 이 한도에 막 100% 한도 이상이 나오게 되는 그런 깐깐한 문제는 없었는데 뭐 충분히 출제 가능성은 있죠. 100% 한도니까. 그 밑에 주 1번 보세요. 주 1번. 이게 주 1번입니다. 이게 주 1번. 지급이자. 주 1번. 이게 지급이자예요. 어쩌라고 선생님. 아까 우리 시작할 때요. 기업회계 이자 비용하고 세법의 지급이자는 거의 같은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제가 거의 같은 성격일지 언제 같다고 했어요? 같다고 한 적은 없죠. 두 개가 거의 같은 성격인데 자, 이 주 1번이 이 공식의 최대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최대 함정이에요. 주 1번 가지고 장난 많이 칩니다. 최대 함정입니다. 기업회계의 이자 비용과 유사하나 뭐가 지급이자가 다만 세법상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일회독할 때 이 표를 참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저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지금 왼쪽 세로하고 오른쪽 세로를 더하면 총 10개가 있어요. 10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업회계에서 이자 비용은 몇 가지 종류가 있게요? 기업회계 이자 비용은 10가지 종류가 있다고 쳐요. 뭐 은행 차입금, 뭐 무슨 일수료, 뭐 사채에 대한 할인이자 몇 개 한 10개쯤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세법상 지급 이자에 해당하는 것은 이 중에 몇 개밖에 없습니까? 4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나머지 6가지 종류는 기업회계에서 이자 비용이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부를지언정 세법에서는 지급이자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자 비용으로 보는데 얘는 지급이자로 안 보니까 송금불산입을 합니까? 아니요. 이걸 송금불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분류의 차이일 뿐이지. 다시 한번 53페이지 주 1번에 있는 표에 왼쪽 세로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즉 4가지. 이자 비용에도 기업회계에서 포함되지만 세법에도 끝까지 지급이자로 포함시켜주는 거 가로 열고 금융 성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까지 아시면 퍼펙트인데 이유는 아실 필요 없더라도 이 4가지는 기업회계에서 이자 비용으로 부른다 안 부른다? 부른다. 세법에서 지급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60억을 구성시킨다 안 시킨다? 시킨다. 첫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두 번째 금융리수 이자 상당액, 세 번째 금융어음 할인료, 네 번째 차입금 이자 회사채에 대한 이자 다 금융 성격이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오른쪽 세로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배울 6개는 기업회계에서 이자 비용이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뭐 부르든 안 부르든 관심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부른다고 생각하세요. 이자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세법에서는 4가지만 지급이자니까 6가지는 지급이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얘들을 보자마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한다? 그건 아니고요. 다만 이 공식에다만 부득불 집어넣지만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현재가치는 차금 상가계획, 두 번째 운용리수, 세 번째 금융어음이 아닌 매각거래 상업어음, 그 다음에 연지급 수입이자,
5번째 구매자금 대출이자, 6번째 금융기관의 수신자금 등인데 이 중에서 1번하고 4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끔씩 어려운 문제는 5번까지 꼬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1번하고 4번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선생님, 왜 1번하고 4번이 기업회계에서는 이자 비용에 들어갈지언정 세법에서는 지급이자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84페이지. 나중에 다 84페이지에서 후술해 드리니까 뭐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네요. 지금 당장은 전혀 아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 2번 보세요. 요거 구하는 건데 업무무관 자산 적수, 이 분자에 올리는 거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업무무관 자산 적수, 업무무관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인데요. 재평가 차익 넣는 거 아니에요. 다시. 자, 내가 아까 제주도에다가 우리 1,000억 빌려가지고 제주도에 땅 투기 얼마 했다고 그랬죠? 700억 했죠? 근데 이게 1년 만에 900으로 올라서 회사가 재평가 차익을 200을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공식 구할 때 700 쓰게요? 900 쓰게요? 700 써요. 700. 900 안 써요. 200 올리든 말든 그냥 700 씁니다. 재평가 차익 올리는 거 아니고요. 특수관계인 시가 초과 취득액은 여기다 올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삼성전자가 700억 주고 샀는데 이건 처음부터 500억이면 살 수 있는 자산인데 괜히 판 사람이 또 나의 특수관계이니까 그 사람한테 이익 몰아주려고 500억짜리를 700억에 산 거였대요. 즉 200억 더 비싸게 주고 샀죠. 그러면 여기다가 원래 가격인 500 쓰는 거다. 아니면 200억 비싸게 샀으면 그냥 비싸게 산 거 그대로 700억이다. 그대로 700억이요. 그대로 700억. 이렇게 해야 페널티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손불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특수관계인 시가초과 취득액이 있으면 그대로 취득액 700억 쓰시면 되고요. 거기다 얘가 써있죠.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자산인 시가 10억짜리 취득가액 15억에 취득하면 아무리 시가가 10억이라 하더라도 니들이 15억에 샀으니까 여기다 15억을 올려버리겠다. 그래야 분자가 커지니까 페널티가 많이 나오거든요. 화살표 보시면 세법상은 고가양수임으로 원래는 10억의 취득가액이지만 이 규정이만큼은 15억을 분자에 살려놓으셔야 하고요. 선생님, 왜 특수관계인한테 시가 10억짜리를 웃돈인 15억에 사더라도 세법상은 고가양수로 10억이 취득가액이 됩니까? 그건 아직 배우려면 멀었으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 3번 보시면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적수라고 해서 업무무관 자금대여액, 가로 열고 쉽게 얘기해서 기업회계 대여금이에요. 대여금.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으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십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잘 들어보세요. 삼성전자가 이 회장님한테 200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 가지급금입니까? 가수금입니까? 돌려받아야 할 자산 성격인 가지급금이죠. 실무에서는 가수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돈을 급하게 쓸 때가 있어가지고 이 회장님한테 70억을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회장님한테 200억 빌려줘서 대여금 잡혀있고 급한 일로 70억을 빌려와서 부채의 차입금처럼 잡혀 있어요. 이걸 소위 가지급금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란 200억 삼성전자한테 빌려준 거, 아니 이 회장님한테 빌려준 거 200억을 다 회수한 다음에 다시 이 회장님한테 갚아야 할 70억을 이렇게 거슬러 주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삼성전자가 이 회장님이 두 개를 그냥 상계, 네팅을 쳐버려가지고 130억만 주고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더 쉽겠어요? 당연히 130억만 주고받으니까 여기다가 200 쓰지 마시고 내가 갚아야 할 70을 뺀 다음에 처음부터 130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제가 그래서 9 붙여놨어요. 배드 붙여놨어요. 9 붙여놨죠? 왜냐면 여기에 200 들어갈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가 이 회장님한테 갚을 게 70억 있으면 130만 들어가니까 분자 작아져서 손불이 작아지니까. 이해하신 거죠? 단 가지금과 가수금에 대한 상환기간 이자율 등의 약정이 각각 있어버려서 이거는 상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면 상계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꼬아서 문제를 내는 적은 별로 없었고요. 주 4번 다음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위에 산식을 적용하지 않아도 됨. 지금부터 나오는 주 4번은 실무에서 어쩔 수 없은 관행이나 아니면 상대방이 오죽 불쌍하거나 못났으면 상대방한테 이런 돈을 빌려줬겠냐라고 해서 세법이 관대하게 지금부터 배우는 숫자는 여기 가지급금에 안 올리는 특례입니다. 여기다 안 올리면 납세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이 분자가 계속 작아지니까 손불을 조금만 당하거든요. 1번부터 9번까지 다 중요한데 수업 목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몇 개 찍어드릴게요. 동그라미 3번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김 과장의 월급날 남았는데 아직 생활비 필요하다면 내가 김 과장한테 월급을 미리 땡겨준 거예요. 이걸 가불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업무 무관한 대여금이 맞긴 맞는데 김 사장이 워낙 형편이 안 좋고 김 과장이 얼마나 형편이 안 좋고 생활비가 없으면 이 급료를 미리 땡겨갔겠냐라고 해서 불쌍하다면 여기 가지급금이 안 올리고요. 동그라미 4번 경조사비 대여금. 김 과장이 이번에 노총각 딱지 띄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식장 잡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걸 빌려줄 수도 있거든요. 업무 무관입니까? 유관입니까? 업무 무관이지만 임직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경조사 대여금은 여기 올린다, 안 올린다? 안 올립니다. 5번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이죠. 우리 아들이 대학 갔는데요. 수석 입학했는데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등록금을 보조해 주는데 이게 업무 유관이에요? 무관이에요? 무관이지만 워낙 그 학생이 불쌍하고 하니까 이런 학자금 대여액도 다행히도 여기 분자에다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1번, 2번, 그 다음에 7번도 가끔씩 시험에 건드니까 한번 정리하는 김에 같이 쭉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다음 페이지 사리는 이미 구두로 다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주에 보시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4개 배운 거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를 순서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에서 이미 부인된 이자나 차입금은 후순위 계산해서 고민하시면 안 되는데 이 말 때문에 실제로 그 4단계, 마지막 4단계에 나오는 금방 배운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좀 계산이 약간 까다로워요. 앞 단계를 먼저 차곡차곡 부인해 준 다음에 이 분모분의 분자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까다로운데요. 이런 건 아무리 말로 들어보면 이해를 못하고요. 객세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101페이지 18번하고 102페이지 20번을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